저 도둑년을 당장 내쫓아라. 한겨울 눈보라 속으로 보따리 하나 던져진 며느리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시집 온 지 3년 밥상. 타박과 매질을 견뎌온 여인의 손목에는 훔치지도 않은 은비녀 값이 밧줄처럼 감겨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날 쫓겨난 여인이 정확히 100일 뒤 관아의 포졸들을 앞세우고 그 대문 앞에 다시 서게 될 줄을 그 집안 누구도 짐작하지 못했지요. 과연 그 100일 동안 며느리에게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그리고 진짜 도둑은 그 집 안 어디에 숨어 있었던 걸까요? 이야기가 시작되기 전에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따뜻한 댓글 한 줄은 저희 채널에 큰 힘이 됩니다. 어르신들 한 번씩만 꼭 눌러주세요. 자, 그럼 오늘의 사연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전라도 나주 고을에 한진사댁이 있었습니다. 3대에 걸쳐 이어온 이름난 집안이었지요. 넓은 논밭이 고을 절반을 덮었고 곡간이 세 채여 부리는 노비가 20이 넘었습니다. 고을 사람들은 한진사댁 기와지붕만 보아도 절로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 집 살림을 쥔이는 시어머니 오씨 부인이었습니다. 오씨 부인은 매사에 반듯하고 엄한 사람이었습니다. 가문의 이름을 무엇보다 무겁게 여겼고 흐트러진 것을 견디지 못했습니다. 다만 한 가지 약점이 있었지요. 겉으로 드러나는 것을 지나치게 믿었습니다. 옷매무새가 단정하면 마음도 단정한 줄 알았고 말이 공손하면 속도 공손한 줄 알았습니다. 그것이 훗날 그 집안을 얼마나 크게 흔들지 그때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이 집에 며느리로 들어온 여인의 이름은 정순이었습니다. 정순은 원래 이웃 고을의 몰락한 선비집 딸이었습니다. 어릴 적에는 그 집도 제법 살림이 넉넉했지요. 아버지가 곡식과 포목을 다루는 상단과 인연이 깊어 어린 정순은 아버지 무릎 옆에서 글을 배우고 셈을 익혔습니다. 장부의 숫자가 어떻게 맞아떨어지는지, 곡식섬이 어디로 들고 나는지 정순은 어린 나이에 그것을 눈으로 보고 자랐습니다. 그러나 아버지가 병으로 세상을 뜨자 집안은 순식간에 기울었습니다. 빚이 쌓였고 논밭이 남의 손에 넘어갔습니다. 정순은 18배 한진사댁으로 시집을 왔습니다. 몰락한 집딸이 명문가에 든 것이니 사람들은 정순이 복이 터졌다고들 했습니다. 그러나 정순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 대문 안으로 들어서는 순간부터 자신은 딸이 아니라 며느리라는 것을, 며느리의 자리가 얼마나 좁고 낮은 자리인지를. 남편의 이름은 도경이었습니다. 도경은 성정이 곱고 다정한 사람이었지요. 정순을 아끼고 존중했습니다. 그러나 도경은 집에 없는 날이 많았습니다. 한양으로 올라가 과거를 준비하고 있었기 때문이지요. 몇 달에 한 번 잠깐 내려왔다가 다시 떠나곤 했습니다. 남편이 곁에 없는 집에서 며느리가 기댈 곳은 없었습니다. 정순은 그것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서방님이 큰 뜻을 이루면 그것이 곧 집안의 복이라 믿었으니까요. 다만 밤이 되면 정순은 홀로 등잔 앞에 앉아 오래도록 바느질을 했습니다. 울지 않았습니다. 소리내지 않았습니다. 그저 바늘을 놀리며 서방님이 무사히 급제하기를 마음속으로 빌 뿐이었습니다. 시누이의 이름은 매향이었습니다. 도경의 손아래 누이였지요. 매향은 곱게만 자란 아가씨였습니다. 손에 물 한 방울 묻히지 않고 자랐고 갖고 싶은 것은 무엇이든 가져야 직성이 풀리는 성미였습니다. 매향은 처음부터 정순을 곱게 보지 않았습니다. 몰락한 집딸이 우리 집에 얹혀 산다고 여겼지요. 오라비의 아내라 대놓고 함부로 하지는 못했으나 눈빛만큼은 늘 차가웠습니다. 정순이 무슨 일을 해도 트집을 잡았고 정순이 조용히 있으면 그 조용함까지 못마땅해 했습니다. 정순은 그런 매향에게도 늘 고개를 숙였습니다. 시누이는 시누이였으니까요. 그리고 이 집에는 또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청직이 곽서방이었습니다. 곽서방은 이 집 살림을 손끝으로 쥔 사람이었습니다. 곡간의 열쇠도 곽서방이 가졌고 논밭에서 거치는 곡식도 곽서방이 세맸고 상단과 오가는 거래도 곽서방이 도맡았습니다. 오씨 부인은 곽서방을 깊이 신임했습니다. 20년을 이 집에서 일한 사람이었고 늘 공손했고 언제나 반듯했으니까요. 겉으로 보면 곽서방만큼 충직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세상에는 겉과 속이 다른 사람이 있는 법이지요. 반듯한 말투 뒤에 무엇이 숨어 있는지, 공손한 고갯짓 아래 무엇이 자라고 있는지 그것은 아무도 들여다보지 않았습니다. 오씨 부인도 매향도 집안 노비들도 곽서방의 겉만 보았습니다. 오직 한 사람, 정순만이 곽서방의 속을 조금씩 들여다보기 시작했습니다. 일은 아주 사소한 데서 시작되었습니다. 그해 가을, 곡간에 곡식을 드리는 날이었습니다. 정수는 마당 한편에서 김장을 준비하다가 우연히 곡간 앞샘을 지켜보게 되었습니다. 논에서 들어온 곡식섬이 마당에 쌓였고 곽서방이 그것을 세어 장부에 적었습니다. 정수는 무심코 그 섬들을 눈으로 헤아렸습니다. 어릴 적 아버지 옆에서 익힌 버릇이었지요.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정순의 눈에 들어온 섬은 분명 30섬이 넘었습니다. 그런데 곽서방이 장부에 적는 소리를 들으니 25섬이라 했습니다. 5섬이 어디로 갔을까요? 정수는 자신이 잘못 세었나 싶었습니다. 그날은 그렇게 넘어갔습니다. 그러나 그 뒤로도 비슷한 일이 자꾸 눈에 띄었습니다. 상단에서 포목값을 받아오는 날이면 곽서방의 셈과 정순이 어림한 셈이 늘 어긋났습니다. 곡간에서 나가는 곡식은 많은데 장부에 적히는 곡식은 적었습니다. 처음에는 우연이라 여겼습니다. 두 번째도 그러려니 했습니다. 그러나 우연이 3번, 4번 겹치면 그것은 더 이상 우연이 아니지요. 정순의 가슴 한구석에 서늘한 것이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이 집의 곡식이, 이 집의 재물이 어딘가로 조금씩 새어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물기를 쥔 손은 단 하나뿐이었습니다. 정수는 그것을 함부로 입에 담지 않았습니다. 담을 수가 없었지요. 자신이 무엇을 안다고 20년 신임받은 청지기를 의심한단 말입니까? 며느리의 말 한마디로 곽서방을 무너뜨릴 수는 없었습니다. 오히려 섣불리 나섰다가는 자신이 내쳐질 판이었습니다. 정수는 참았습니다. 그러나 참으면서도 눈은 감지 않았습니다. 밤마다 등잔 앞에서 바느질을 하는 척하며 정수는 낮에 본 곡간의 셈을 조용히 마음속에 적어두었습니다. 어느 날 곡식이 몇 섬 들어왔는지, 며칠에 얼마가 나갔는지, 상단과 오간 거래가 얼마였는지 정수는 그것을 잊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아직은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알아야 했습니다. 그것이 이 집을 지키는 길이라 믿었으니까요. 문제는 곽서방도 바보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곽서방은 어느 날부터 정순의 눈빛이 달라졌다는 것을 눈치챘습니다. 곡간 앞을 지날 때마다 며느리의 시선이 자신의 손끝을 좇는다는 것을, 셈을 할 때마다 며느리가 입술을 달싹이며 무언가를 헤아린다는 것을, 곽서방은 등줄기가 서늘해졌습니다. 이 집에서 자신의 셈을 의심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하필 몰락한 선비집 딸이, 글과 셈을 아는 며느리가 이 집에 들어와 있었던 것입니다. 곽서방은 결심했습니다. 저 며느리를 이 집에서 내보내야 한다고. 그것도 다시는 돌아올 수 없도록 아주 확실하게. 곽서방이 노린 것은 이 집의 갑오였습니다. 한진사 댁에는 대대로 안주인에게만 전해 내려오는 은비녀가 있었습니다. 수눈에 매화를 새긴 귀한 물건이었지요. 오씨 부인이 시집 올 때 그 시어머니에게서 받은 것이었고 언젠가는 정순에게 전해질 물건이었습니다. 곽서방은 그 은비녀를 노렸습니다. 어느 날 밤 곽서방은 안채 깊숙이 든 그 비녀를 몰래 빼돌렸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정순의 방 반지꼬리 밑에 숨겨두었습니다. 도둑을 만들어내기로 한 것이죠. 죄 없는 사람을 도둑으로 몰아내쫓는 것, 그것이 곽서방이 짜낸 계략이었습니다. 그러나 곽서방 혼자서는 그 계략을 완성할 수 없었습니다. 누군가 그 비녀를 발견해 주어야 했지요. 누군가 오씨 부인에게 며느리를 고발해 주어야 했습니다. 곽서방은 그 일을 시킬 사람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정순을 눈엣 가시로 여기는 사람, 정순이 무너지면 오히려 기뻐할 사람, 바로 신우이 매향이었습니다. 곽서방은 매향에게 은근히 말을 흘렸습니다. 요즘 안채에서 물건이 자꾸 없어진다는 말을, 아무래도 손버릇 나쁜 사람이 집안에 있는 것 같다는 말을, 며느리 방을 한번 살펴보는 것이 어떻겠냐는 말을. 매향은 그 말을 덥석 물었습니다.
평소 정순이 못마땅하던 차였으니까요. 며칠 뒤였습니다. 매양이 정순의 방에 들이닥쳤습니다. 정순이 잠시 부엌에 나간 틈이었지요. 매양은 방 안을 뒤졌고 반지꼬리 밑에서 그 은비녀를 찾아냈습니다. 매양의 얼굴에 묘한 웃음이 번졌습니다. 매양은 그 비녀를 손에 들고 안채로 달려갔습니다. 어머니, 큰일 났습니다. 어머니의 은비녀가 옳게 방에서 나왔습니다. 매양의 목소리가 온 집안에 울렸습니다. 오씨 부인이 그 비녀를 받아들었습니다.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틀림없는 그 갑오였습니다. 매화가 새겨진 수는 비녀. 그것이 며느리의 방에서 나왔다는 것입니다. 오씨 부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가 이내 시뻘겋게 달아올랐습니다. 배신감이었습니다. 몰락한 집딸을 거두어 며느리로 삼았는데 그 며느리가 집안의 갑오를 훔쳤다니. 오씨 부인은 앞뒤를 따질 겨를이 없었습니다. 눈앞의 비녀가 모든 것을 말해준다고 믿었으니까요. 겉으로 드러난 것을 지나치게 믿는 그 오랜 약점이 바로 그 순간 이 집을 벼랑으로 밀었습니다. 정순이 불려왔습니다. 마당 한가운데에 무릎이 꿇렸습니다. 오씨 부인이 그 비녀를 정순 앞에 던졌습니다. 이것이 어찌 내 방에서 나왔느냐? 정순은 그 비녀를 내려다보았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들어 시어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정순의 눈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정순은 알고 있었습니다. 이 비녀를 자신이 훔치지 않았다는 것을, 그리고 누군가 이 비녀를 자신의 방에 숨겼다는 것을, 그것도 아주 치밀하게. 정순의 머릿속에 곽서방의 얼굴이 스쳤습니다. 곡간 앞에서 마주쳤던 곽서방의 서늘한 눈빛이. 정순은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도둑 누명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자신을 이 집에서 지워버리려는 누군가의 계략이었습니다. 정순은 입을 열려다 다물었습니다. 억울함을 말할 수는 있었습니다. 저는 훔치지 않았습니다. 하고 소리칠 수는 있었지요. 그러나 그것이 무슨 소용이었을까요? 증거가 없었습니다. 눈앞에 놓인 것은 며느리 방에서 나온 갑옷뿐이었습니다. 며느리의 말 한마디와 손에 잡힌 비녀 하나, 그 둘 중에 시어머니가 무엇을 믿을지는 뻔했습니다. 게다가 정순이 곽서방을 의심한다고 말한들 20년 신임받은 청지기를 누가 의심하겠습니까? 오히려 죄를 뒤집어 쓴 며느리가 애먼 사람을 물고 늘어진다며 더 큰 벌을 받을 뿐이었습니다. 정순은 그것을 알았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말로 다투는 것은 지는 길이었습니다. 정순은 다른 길을 택했습니다. 지금은 물러난다. 그러나 반드시 증거를 쥐고 돌아온다. 정순은 마음속으로 그렇게 되뇌었습니다. 곽서방이 곳간에서 무엇을 빼돌렸는지, 그 재물이 어디로 흘러갔는지, 장부에 어디가 거짓인지, 그것을 밝혀낼 수만 있다면 이 도둑 누명이 누구의 손에서 나왔는지도 함께 드러날 것이었습니다. 정순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집을 나가겠습니다. 그 한마디뿐이었습니다. 변명하지 않았습니다. 매달리지 않았습니다. 울지 않았습니다. 오씨 부인은 그 태도가 오히려 괘씸했습니다. 죄를 지었으면 빌기라도 할 것이지, 저 며느리는 어찌 저리 뻔뻔한가. 오씨 부인은 더욱 노했습니다. 당장 저 도둑년을 내쫓아라. 다시는 이 대문을 넘지 못하게 하라. 노비들이 정순의 보따리를 마당에 내던졌습니다. 때는 한겨울이었습니다. 눈이 펑펑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정순은 보따리를 챙겨들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마당을 가로질러 대문으로 걸었습니다. 매양이 팔짱을 끼고 그 뒷모습을 바라보며 입꼬리를 올렸습니다. 곽서방은 행랑채 그늘에 서서 그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곽서방의 얼굴에 옅은 안도가 스쳤습니다. 눈의 가시가 이제 제 발로 나가는구나. 이 집의 셈을 들여다볼 사람이 사라지는구나. 곽서방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곽서방은 한 가지를 보지 못했습니다. 대문을 나서기 직전 정순이 품속으로 손을 넣어 무언가를 꼭 쥐는 것을. 그것은 은비녀가 아니었습니다. 재물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정순이 지난 몇 달 동안 밤마다 등잔 앞에서 몰래 옮겨 적어둔 곳간의 셈이 적힌 작은 종이 뭉치였습니다. 곽서방의 거짓 장부를
무너뜨릴 단 하나의 실마리였습니다. 정수는 그것을 가슴 깊이 품고 대문을 넘었습니다.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정순이 눈보라 속으로 사라지는 것을 보며 그 집안 사람들은 저마다 다른 생각을 했습니다. 오씨 부인은 집안 망신을 씻었다 여겼습니다. 매향은 눈의 가시를 뽑았다 여겼습니다. 곽서방은 위험이 사라졌다 여겼습니다. 그러나 그 셋 중 누구도 진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 며느리가 조용히 대문을 나선 것이 도망이 아니었다는 것을, 그것이 끝이 아니라 시작이었다는 것을, 그리고 그 여인의 품속에 이 집안을 통째로 뒤집을 무언가가 들어있었다는 것을. 과연 정수는 그 100일 동안 어디로 가서 무엇을 했을까요? 눈보라 속에 맨몸으로 쫓겨난 여인이 어떻게 관아의 포졸들을 앞세우고 돌아올 수 있었을까요? 그리고 그 집 안에 숨은 진짜 도둑의 정체가 드러나는 날, 한진사댁에는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될까요? 이야기는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입니다. 눈보라 속으로 쫓겨난 정순이 처음 향한 곳은 친정이 아니었습니다. 친정은 이미 오래전에 무너져 남은 것이 없었으니까요. 정순이 향한 곳은 나주 읍내였습니다. 정순에게는 마음에 둔 사람이 하나 있었습니다. 어릴 적 아버지와 인연이 깊었던 상단의 행수강 씨였습니다. 강행수는 정순의 아버지가 세상을 뜨기 전까지 오랫동안 곡식과 포목을 함께 다루던 사람이었습니다. 정순이 아버지 무릎 옆에서 셈을 배울 때 그 곁에 늘 강행수가 있었지요. 강행수는 정순을 어린 딸처럼 귀여워했습니다. 정순은 그 사람이라면 자신의 말을 들어줄 것이라 믿었습니다. 정순이 눈을 맞으며 읍내 상단에 이르렀을 때 강행수는 처음에는 그 초라한 여인이 누구인지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정순이 이름을 말하자 강행수의 눈이 커졌습니다. 정순이가 아니냐? 네가 어찌 이 꼴로. 강행수는 정순을 안으로 들였습니다. 따뜻한 국밥 한 그릇을 내주었습니다. 정순은 며칠을 굶은 몸이었으나 국밥을 앞에 두고도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억울한 사연을 늘어놓지 않았습니다. 눈물로 하소연하지도 않았습니다. 정순은 품속에서 그 작은 종이 뭉치를 꺼내 강행수 앞에 펼쳤습니다. 행수 어른, 이것을 좀 봐주십시오. 강행수가 종이를 들여다보았습니다. 거기에는 날짜와 숫자가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어느 날 곡식이 몇 섬 들어왔고 며칠에 얼마가 나갔으며 상단과 오간 거래가 얼마였는지. 강행수는 셈에 밝은 사람이었습니다. 그 종이를 한참 들여다보던 강행수의 얼굴이 점점 굳어갔습니다. 정순아, 이것이 어느 집 셈이냐? 정순이 조용히 답했습니다. 제가 시집갔던 한진사댁 곳간의 셈입니다. 제가 지난 몇 달 동안 눈으로 보고 밤마다 옮겨 적은 것입니다. 강행수가 종이를 다시 짚어가며 물었습니다. 네가 이것을 직접 세웠단 말이냐? 정순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강행수는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고는 낮게 말했습니다. 정순아, 이 셈이 사실이라면 그 집 곳간에서 나가는 곡식과 장부에 적힌 곡식이 맞지 않는다. 5섬씩 10섬씩 계속 어긋나 있다. 이것은 누군가 곡식을 빼돌리고 장부를 거짓으로 꾸몄다는 뜻이다. 정순의 가슴이 뛰었습니다. 자신이 몇 달 동안 홀로 품어온 의심이 셈에 밝은 강행수의 입에서 처음으로 사실로 확인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정수는 들뜨지 않았습니다. 정수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 종이 한 장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을. 이것은 며느리가 눈으로 보고 어리만 셈일 뿐이었습니다. 곽서방이 빼돌린 곡식이 실제로 어디로 흘러갔는지 그 물증을 잡지 못하면 이 종이는 그저 며느리의 억지로 몰릴 수 있었습니다. 정수는 강행수에게 물었습니다. 행수 어른, 만약 누군가 한 집의 곡식을 빼돌린다면 그 곡식을 어디에 팔겠습니까? 강행수가 답했습니다. 제 집 곡식을 제 이름으로 팔 수는 없지. 다른 고을 장으로 몰래 넘기거나 뒤로 곡식을 받아주는 중간 상인에게 헐값에 넘길 것이다. 정순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그렇다면 그 중간 상인을 찾으면 곽서방의 손이 드러난다는 것이었습니다. 정순은 그날부터 강행수의 상단에 몸을 위탁했습니다. 밥값을 하겠다며 상단의 장부 정리를 도왔습니다. 정순의 셈은 빠르고 정확했습니다.
상단 사람들이 혀를 내둘렀지요. 저 여인은 대체 어디서 저런 셈을 배웠는가? 강행수는 정순의 재주를 아까워하면서도 정순이 왜 그토록 셈에 매달리는지 알았기에 아무 말 없이 도왔습니다. 정순은 상단 사람들을 통해 인근 고을의 곡식 거래를 하나하나 들여다보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장에 임자 없는 곡식이 흘러드는지, 누가 헐값에 곡식을 받아주는지. 정순은 100일 동안 그것을 쫓았습니다. 정순은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조급하게 나섰다가는 곽서방이 낌새를 채고 물증을 없앨 것이었으니까요. 정순은 마치 그물을 짜듯 천천히, 그러나 촘촘하게 움직였습니다. 강행수의 상단이 나주 일대의 곡식 물기를 훤히 알고 있었던 것이 큰 힘이 되었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실마리가 잡혔습니다. 나주에서 이틀길 떨어진 영암 고을 장에 임자가 분명치 않은 곡식이 철마다 흘러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곡식을 받아주는 이는 그곳의 곡식 중개상 배씨였습니다. 정수는 강행수와 함께 그 배씨를 찾아갔습니다. 정수는 배씨 앞에서 자신을 상단의 셈을 맡은 사람이라 소개했습니다. 그리고 넌지시 물었습니다. 요즘 나주 쪽에서 좋은 곡식이 헐값에 들어온다 들었는데 우리 상단도 그 물건을 좀 받아볼 수 있겠소? 배씨는 처음에는 경계했습니다. 그러나 강행수라는 이름값과 정순의 능란한 말솜씨에 조금씩 마음을 열었습니다. 배씨가 흘리듯 말했습니다. 나주 한진사댁 청지기가 되는 물건이 있긴 하오. 값이 싸서 나도 톡톡히 재미를 보고 있지. 그자가 제 주인 몰래 곡간을 터는 모양인데 나야 물건만 좋으면 그만이오. 정순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곽서방의 이름이 마침내 낯선 자의 입에서 흘러나온 것이었습니다. 정순은 겉으로는 태연했습니다. 그 청지기가 곡식을 넘긴 날짜와 양을 좀 알 수 있겠소. 우리도 셈을 맞춰봐야 하니. 배씨는 제 장부를 뒤져 그것을 일러주었습니다. 정수는 그 날짜와 양을 하나도 빠짐없이 마음에 새겼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배씨가 일러준 날짜와 양은 정순이 밤마다 옮겨 적어둔 곡간의 셈과 정확히 맞아떨어졌습니다. 곡간에서 사라진 곡식과 배씨에게 흘러든 곡식이 한치의 어긋남도 없이 맞았습니다. 이제 정순의 손에는 두 개의 셈이 있었습니다. 곡간에서 사라진 셈과 그 사라진 곡식이 흘러든 곳의 셈. 그 둘이 맞아떨어지는 순간 곽서방의 죄는 더 이상 며느리의 억지가 아니라 셈으로 증명되는 사실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정수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정수는 배씨에게 한 가지를 더 청했습니다. 그동안 곽서방과 거래한 것을 적은 문서, 곡식을 받고 값을 치른 내역을 적은 그 문서를 상단끼리의 심표로 삼자며 넘겨받은 것입니다. 배씨는 별 생각 없이 그것을 내주었습니다. 제 죄가 그 문서에 담겨 있는 줄도 모르고 말이지요. 정순의 손에 이제 물증이 쥐어졌습니다. 곽서방이 제 주인의 곡식을 빼돌려 배씨에게 넘긴 그 거래의 기록이었습니다. 정수는 그 길로 나주 관하로 향했습니다. 정수는 관아 앞에서 무릎을 꿇고 소지를 올렸습니다. 소지란 백성이 관아의 억울함을 아뢰는 글이었지요. 정수는 그 글에 모든 것을 적었습니다. 한진사댁 청지기 곽서방이 20년간 신임을 등에 업고 주인의 곡식을 빼돌린 것, 그 곡식이 영암 배씨에게 흘러든 것, 그리고 그 죄가 드러날까 두려워 죄 없는 며느리에게 도둑 누명을 씌워 내쫓은 것. 정수는 곡간의 셈과 배씨의 거래, 문서를 나란히 관아에 바쳤습니다. 두 셈이 맞아떨어지는 것을 본 나주 원님은 눈을 크게 떴습니다. 이것은 며느리의 하소연이 아니었습니다. 숫자로 증명된 도둑질의 기록이었습니다. 원님은 곧바로 포조를 풀었습니다. 먼저 영암 배씨를 잡아들여 문초하니 배씨는 곽서방과의 거래를 순순히 털어놓았습니다. 곽서방이 몇 년에 걸쳐 곡식을 넘긴 것이며 그 값을 어떻게 치렀는지가 낱낱이 드러났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곽서방이었습니다. 원님이 정순에게 물었습니다. 네가 직접 그 집으로 가서 이 죄인을 마주하겠느냐? 정순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답했습니다. 그리하겠습니다. 제가 쫓겨난 그 마당에서 제 손으로 진실을 밝히고 싶습니다. 그리하여 그날이 왔습니다.
정순이 한진사댁을 나선 지 정확히 100일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그날 아침 한진사댁 대문 앞에 낯선 발소리가 멈췄습니다. 노비가 문을 열었다가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문 밖에 정순이 서 있었습니다. 100일 전 눈보라 속에 쫓겨났던 그 며느리가 곱게 차려입고 고개를 든 채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뒤로 관아의 포졸 셋이 나란히 서 있었습니다. 노비가 소리쳤습니다. 마님, 마님, 쫓겨났던 아씨가 포졸들과 함께 돌아왔습니다. 집안이 순식간에 술렁였습니다. 오씨 부인이 안채에서 나왔습니다. 마당에 선 정순을 보고 오씨 부인의 손에서 찻잔이 툭 떨어졌습니다. 매향도 방에서 나오다 그 광경을 보고 걸음을 멈췄습니다. 매향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리고 행랑채 그늘에 있던 곽서방이 그 소란을 듣고 나왔다가 포졸들을 보는 순간 온몸이 굳었습니다. 정순이 마당 한가운데로 걸어 들어왔습니다. 100일 전 무릎이 꿇렸던 바로 그 자리였습니다. 그러나 오늘 정순은 무릎을 꿇지 않았습니다. 정순은 오씨 부인을 향해 고개를 숙여 예를 갖춘 뒤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님, 100일 전 저는 이 마당에서 도둑으로 몰려 쫓겨났습니다. 저는 그날 아무 변명도 하지 않았습니다. 변명해도 믿어주실 것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물러났습니다. 그러나 진실을 밝히지 않고서는 이 집 문을 넘을 수 없어 100일 만에 이렇게 돌아왔습니다. 오씨 부인의 입술이 떨렸습니다. 그것이 무슨 말이냐? 정수는 품에서 2개의 문서를 꺼냈습니다. 하나는 자신이 밤마다 옮겨 적은 곳간의 셈이었고 다른 하나는 관아가 확인한 배씨의 거래 기록이었습니다. 어머님, 이 집 곳간에서는 지난 몇 해 동안 곡식이 조금씩 사라져 왔습니다. 한 해에 수십 섬씩이었습니다. 그 곡식은 영암 배씨라는 중개상에게 헐값으로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그 곡식을 빼돌린 손은 이 집의 셈을 홀로 쥐고 있던 단 한 사람이었습니다. 정순의 시선이 천천히 곽서방에게로 향했습니다. 마당의 모든 눈이 그 시선을 따라갔습니다. 곽서방이 뒷걸음질을 쳤습니다. 그것은 모함입니다. 저 며느리가 쫓겨난 앙심으로 애먼 사람을 아니, 곽서방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원님이 보낸 포졸이 배씨의 자백이 담긴 문서를 펼쳐 보였습니다. 배씨가 이미 관아에서 모든 것을 털어놓았다는 것, 곽서방이 곡식을 넘긴 날짜와 양이 곳간에서 사라진 곡식과 정확히 맞아떨어진다는 것이 낱낱이 드러났습니다. 곽서방의 얼굴이 잿빛으로 변했습니다. 다리가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오씨 부인이 그 문서들을 받아들었습니다. 셈에 받지 않은 오씨 부인도 2개의 숫자가 나란히 맞아떨어지는 것을 보자 모든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오씨 부인의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20년을 신임한 청지기가 제 집을 갉아먹고 있었다는 것을, 그리고 그 도둑을 감추기 위해 죄 없는 며느리를 도둑으로 몰아 눈보라 속에 내쫓았다는 것을, 오씨 부인의 눈에서 무언가가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러나 진실은 거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정수는 조용히 한마디를 더 얹었습니다. 어머님, 그날 제 방에서 은비녀를 찾아낸 것은 신우이였습니다. 그러나 저는 신우이를 원망하지 않습니다. 신우이는 그저 누군가의 말에 이끌렸을 뿐입니다. 그 은비녀를 제 방에 숨긴 손과 신우이에게 제 방을 뒤져보라 부추긴 입이 같은 사람의 것이었으니까요. 매향의 얼굴이 새파랗게 질렸습니다. 매향은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곽서방이 자신에게 흘렸던 그 말, 며느리 방을 살펴보라던 그 말이 자신을 곽서방의 계략에 끌어들인 미끼였다는 것을, 자신이 정순을 미워하는 마음을 곽서방이 이용했다는 것을. 매향은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아 얼굴을 감쌌습니다. 포졸들이 곽서방을 결박했습니다. 곽서방은 끌려가며 발버둥을 쳤으나 소용없었습니다. 20년 신임 뒤에 감춰온 도둑질이 100일 만에 셈 하나로 무너진 것입니다. 곽서방은 곡식을 빼돌린 죄와 주인을 속인 죄, 그리고 죄 없는 사람에게 누명을 씌운 죄로 관아에 넘겨져 무거운 벌을 받았습니다. 그가 빼돌린 곡식은 관아의 명으로 하나하나 셈하여 한진사댁으로 돌려졌습니다. 배씨 또한 작물을 받아온 죄로 벌을 받았지요. 마당에 곽서방이 끌려나간 뒤 무거운 정적이 내려앉았습니다.
오씨 부인이 천천히 정순 앞으로 걸어왔습니다. 그리고 그 엄하던 시어머니가 며느리 앞에서 고개를 숙였습니다. 정순아, 내가 너를 몰라보았다. 내가 눈에 보이는 것만 믿고 내 사람됨은 보지 않았다. 네가 그날 아무 말도 하지 않았을 때 나는 그것을 뻔뻔함이라 여겼다. 그러나 그것은 뻔뻔함이 아니라 함부로 다투지 않고 진실로 갚으려는 깊은 마음이었구나. 오씨 부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내가 너에게 큰 죄를 지었다. 정수는 얼른 오씨 부인을 부축했습니다. 어머님, 고개를 드십시오. 어머님께서 저를 내치신 것이 아니라 그자의 계략에 온 집안이 속은 것입니다. 저는 어머님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오씨 부인이 정순의 두 손을 잡았습니다. 손이 오래도록 떨렸습니다. 20년을 이 집 살림을 쥐고도 도둑 하나를 알아보지 못한 자신이 부끄러웠고 그 도둑을 밝혀낸 것이 다름 아닌 자신이 내친 며느리라는 것이 사무쳤습니다. 그 무렵 남편 도경이 한양에서 급히 내려왔습니다. 집안에 큰일이 났다는 소식을 듣고 밤낮으로 달려온 것이었지요. 도경은 마당에서 정순을 보고 걸음을 멈췄습니다. 아내가 도둑으로 몰려 쫓겨났다는 소식을 뒤늦게 전해 듣고 도경은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그러나 지금 눈앞에는 그 아내가 진실을 밝히고 당당히 돌아와 서 있었습니다. 도경은 정순에게 다가가 그 거친 손을 잡았습니다. 부인, 내가 곁을 지키지 못해 이런 일을 겪게 했소. 미안하오. 정순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서방님께서 큰 뜻을 품고 떠나신 것을 어찌 탓하겠습니까? 저는 이 집을 지켰을 뿐입니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도경은 이듬해 과거에 급제하여 벼슬길에 올랐습니다. 그러나 한진사댁을 다시 일으켜 세운 것은 벼슬보다도 정순의 손이었습니다. 곽서방이 무너진 뒤 오씨 부인은 집안의 셈을 정순에게 맡겼습니다. 정순은 곡간의 곡식을 정확히 셈하여 다스렸고 상단과의 거래를 밝고 바르게 이끌었습니다. 어릴 적 아버지 무릎 옆에서 익힌 셈이 마침내 이 집안을 살리는 힘이 된 것이지요. 몇 해 지나지 않아 한진사댁 곡간은 예전보다 든든히 채워졌습니다. 고을 사람들은 그 집이 며느리 하나 잘 들여 다시 일어섰다며 입을 모았습니다. 시누이 매향도 달라졌습니다. 매향은 그날 마당에서 깨달은 부끄러움을 오래 마음에 새겼습니다. 미움에 눈이 멀어 곽서방의 미끼를 물었던 자신을 뉘우쳤지요. 매향은 정순에게 진심으로 용서를 빌었고 정순은 그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그날 이후 두 사람은 미워하는 시누이와 올케가 아니라 서로를 아끼는 자매처럼 지냈습니다. 미움을 갚음으로 되돌려주지 않은 정순의 넓은 마음이 매향의 굳은 마음까지 녹인 것이었습니다. 오씨 부인은 훗날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하곤 했습니다. 내가 평생 가문의 이름을 무겁게 여겨왔으나 정작 사람을 보는 눈은 어두웠다. 반듯한 옷매무새와 공손한 말투만 믿고 그 속에 든 마음은 들여다보지 못했다. 도둑은 늘 가장 믿는 자리에 숨어 있었고 진실은 내가 가장 하찮게 여긴 며느리의 손에 있었다. 오씨 부인은 그 말을 할 때마다 정순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를 생각해보게 됩니다. 사람의 참된 값어치는 겉으로 드러난 옷차림이나 말솜씨에 있지 않다는 것을. 가장 반듯해 보이는 자리에 도둑이 숨을 수 있고 가장 낮은 자리에 지혜와 진심이 깃들 수 있다는 것을. 정수는 억울한 누명 앞에서 소리치며 다투지 않았습니다. 다투어 이길 수 없음을 알았기에 물러나 진실을 손에 쥐고 돌아오는 길을 택했습니다. 그것은 참는 것이 아니라 더 멀리 보고 더 단단하게 갚는 지혜였습니다. 억울함을 당한 순간에 감정으로 맞서면 지고 진실로 맞서면 반드시 이긴다는 것을 정수는 100일의 겨울로 보여주었습니다. 또 하나 미움에 관한 것입니다. 시누이 매향은 정순을 미워하는 마음 때문에 남의 계략에 이용당했습니다. 미움은 그렇게 사람의 눈을 가리고 자신도 모르는 사이 남의 손에 노란하게 만듭니다. 반면 정수는 자신을 해친 이들을 미움으로 갚지 않았습니다. 미움을 미움으로 갚았다면 그 집안은 2번 무너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정순이 진실은 밝히되 사람은 용서하는 길을 택했기에 무너졌던 집안은 오히려 예전보다 단단해졌습니다. 진실을 밝히는 일과 사람을 미워하는 일은
다른 것임을 정수는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한진사댁 마당에는 이듬해에도 그 이듬해에도 봄이 왔습니다. 눈보라 속에 쫓겨났던 한겨울의 며느리는 이제 그 집안의 든든한 안주인이 되어 곳간을 열고 봄볕을 맞았습니다. 긴 겨울을 견딘 사람만이 봄의 따뜻함을 안다고 했지요. 정순이 꼭 그러했습니다. 아무리 차가운 세상이 사람을 짓밟아도 진실과 지혜를 놓지 않는 사람은 반드시 다시 피어난다는 것을 정순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조용히 일러줍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조선시대의 흥미로운 야담과 그 속에 담긴 옛사람들의 지혜가 더 보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으로 다음 이야기를 놓치지 마세요. 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늘 건강하시고 복된 나날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뵙겠습니다.